쇼팽이 숨겨둔 왈츠. 이별이 너무 슬퍼서 사연 있는 클래식 프레데리크. 쇼팽 3탄 문화연줄리어 2201. 1835년의 리스트는 경이로운 비르투오소의 전형이었던 반면 쇼팽은 시인과 같은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리스트는 흡사 피아노의 파가니니처럼 기막힌 연주를 뽐내지만 쇼팽은 반대로 청중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는 기복을 타긴 하지만 영감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면 피아노 건반에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노래를 이끌어냅니다. 마이너스 귀스타프 슈케의 편지. 이 편지를 쓴 슈케는 훗날 파리 음악원의 박물관장이 된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며칠 상간으로 같은 공연장에서 같은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리스트와 쇼팽의 공연을 각각 관람하고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 1835년 8월 쇼팽의 가족은 바르샤바를 떠나 온천 휴양지인 칼스바트로 여행을 왔고 이 소식을 들은 쇼팽도 한달음에 달려왔다. 5년 만에 가족이 상봉했다. 부모님과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 서로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껴안고 투정하고 난 정말 말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 꿈 같은 한 달여를 함께 지내고 가족들은 바르샤바로 돌아갔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쇼팽도 그의 가족도 알지 못했다. 쇼팽과 마리아의 만남. 쇼팽은 파리로 돌아가던 중 드레스덴에서 펠릭스 보진스카를 우연히 만났다. 펠릭스 보진스카는 쇼팽 아버지의 제자이면서 쇼팽 집에서 하숙을 했던 학생이었다. 방학이면 쇼팽은 그들의 영지에 놀러가곤 했는데 보진스카 일가는 폴란드 혁명이 일어나고 1831년 제네바로 옮겨왔고 여름휴가 차 드레스덴에 들른 것이다. 보진스카의 집에는 마리아란 딸이 있었는데 쇼팽 25은 마리아 16을 보는 순간 귓가에 종소리가 울렸다.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 쇼팽이 바르샤바에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봤을 땐 11살의 꼬마였었는데 어느새 자라 피아노를 능숙하게 다루는 숙녀가 되어 있었다. 2주 동안 서로의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고 쇼팽은 라이프치히로 떠난다. 라이프치히에서 멘델스존과 약속이 되어 있던 그는 멘델스존의 소개로 유명한 피아노 선생인 프리드리히 비크의 집에서 클라라와 슈만을 만났다. 프리드리히 비크는 클라라의 아버지다. 이 자리에서 쇼팽이 먼저 연주를 선보였고 클라라 16세가 답했다. 슈만은 이미 쇼팽의 찬미자였고 클라라 역시 쇼팽의 연주에 감격했다. 클라라의 연주를 들은 쇼팽은 내가 작곡한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독일 여성이라고 격찬한다. 마리아 보진스키가 그린 쇼팽의 초상화. 1836. 마리아 보진스키. 파리로 돌아온 쇼팽은 마리아와 서신 교환을 하며 그리움을 쌓아갔다. 다음 해 7월 말 마리아의 어머니인 테레사 백작 부인의 초대로 쇼팽은 휴양지인 마리엔바드로 향한다. 마리엔바드에 위치한 백조 펜션에서 쇼팽은 마리아 일가와 8월 한 달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리아는 수채화로 그의 자화상을 그려주었고 쇼팽은 에뛰드 오피 25, A플랫 장조와 가곡 반지를 그곳에서 작곡했다. 그들은 드레스덴으로 자리를 옮겼고 9월 9일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쇼팽은 마리아에게 청혼했다. 마리아는 기뻤지만 테레사 백작 부인은 쇼팽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테레사는 쇼팽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는 바르샤바 신문에 쇼팽이 죽었다는 사망 기사가 날 정도로 쇼팽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레사는 쇼팽에게 건강을 지켜요. 만사가 건강에 달렸어요. 지금이 실연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라고 써서 전했다. 마리아와 행복한 만남을 꿈꾸며 쇼팽은 라이프치히로 가서 슈만을 다시 만난다. 늘 그에 관한 좋은 기사를 써주는 슈만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새로 만든 발라드지 장조 악보를 선물했다. 슈만은 그 얼마 전 쇼팽에 관한 장문의 평론을 아래와 같이 썼다. 만약 차르러시아 황제가 쇼팽의 곡 속에 마주르카의 단순한 선율 속에 얼마나 위험한 적이 숨어 자기를 위협하는지
안다면 쇼팽 음악 연주를 금지할 것이다. 쇼팽의 작품들은 꽃 속에 묻혀있는 대포라 하겠다. 중략곡마다 쇼팽의 섬섬 옥수로 이것은 프레데리크 쇼팽의 곡이다라고 진주알처럼 써놓은 것이 보이는 듯하다. 심지어 곡의 휴지부나 격렬하게 몰아치는 부분에서도 쇼팽의 곡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시대의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자신만만한 시인이요 살아있는 영혼이다. 꽃 속에 묻혀있는 대포라니 기가 막힌 명문이다. 쇼팽은 어떤 장르의 곡에서도 자신의 지문이 꽝 찍힌 곡을 만들었다. 쇼팽의 곡들은 듣고 있자면 이거 누구 곡이지? 란 의문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그냥 딱 쇼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슷비슷하게 자기 복제한 곡들을 찍어내지도 않는다.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창작을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난도의 경지인지 잘 알 것이다. 인연이 아니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로부터의 서신이 점점 뜸해지더니 다음 해인 1837년 5월이나 6월에 만나자고 했던 약속도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무작정 기다리다 지친 쇼팽은 여행 삼아 런던에 간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연락은 런던에 와서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이별 통보였고 쇼팽은 비탄에 빠진다. 이별의 원인이 쇼팽의 건강 때문이었는지 신분 차이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둘 다 조금씩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의 슬픈 바르샤바 쇼팽 박물관. 마리아는 그동안 받았던 편지 꾸러미를 되돌려 보냈고 이를 받은 쇼팽은 참담한 마음으로 편지 표지에 나의 슬픔이라고 썼다. 쇼팽은 마리아와 사랑할 당시 왈츠를 만들어 마리아에게 보냈었는데 느닷없이 닥친 이별이 서러운 쇼팽은 이 곡을 꼭꼭 숨겨두었다. 곡을 대할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기억이 너무 아파서. 이 곡은 이별의 왈츠로 알려지며 나의 슬픔이라 쓰인 편지꾸러미와 함께 오랫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가 쇼팽 사후에 발견되어 1855년에서야 출판된다. 한편 쇼팽과 이별한 마리아는 4년 후 변방의 영주 요제프 스카르백작과 결혼하지만 7년 후 이혼하고 전 남편의 소작인이었던 부아디스와프와 재혼한다. 1년 후 이 남자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쇼팽과 같은 질환인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만다. 보진스카는 77세까지 살았다. 쇼팽과 조르주 상드와의 만남. 남장을 한 조르주 상드 들라크루아 1834. 1836년 쇼팽은 리스트의 연인인 다구 백작 부인의 살롱에서 남장하고 시가를 피우며 남자 필명으로 글을 쓰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조르주 상드 1804-1876다. 상드에 대한 쇼팽의 첫인상은 상드라는 저 여자 정말 매력 없어. 정말 여자 맞아? 였다. 이때만 해도 쇼팽의 가슴엔 마리아가 꽉 차 있을 때였으니 사랑에 보수적인 쇼팽에게 다른 여자가 보였을 리가 없다. 조르주 상드가 본 쇼팽의 인상은 이랬다. 현기증이 쨍하고 왔어요. 호리호리한 몸, 가늘고 매끈하고 길고 예쁘장한 손, 쇼팽의 일거수일투족은 빈틈이 없었어요. 세련된 매너야말로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얌전히 빗어넘긴 갈색 머리는 명주실 같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콧날은 더 매력적이고 우아한 몸가짐은 어디로 보나 귀공자의 기품이었어요. 마이너스 상드가 스페인 영사부인 마를리아니에게 보낸 편지 중 조르주 상드의 본명은 아망딘 오로르 미실 뒤팽이다. 1822년 상드는 18세에 카지미르 뒤드방과 결혼하여 아들 모리스 1823와 딸 솔라주 1828을 낳았다. 하지만 14년 후 정식으로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운다. 조르주 상드라는 필명은 상드가 이혼을 준비 중 처음 만난 연인이 작가인 쥘 상도였는데 둘은 로즈와 블랑슈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이 쥘 상도의 이름에서 조르주 상드가 나왔다. 쇼팽보다 6살 연상인 상드는 쇼팽을 만날 당시 이미 쇼팽보다 훨씬 유명한 작가였다.
무명 시절 없이 첫 소설 작품인 앵디아나 1832년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연달아 쓴 렐리아 1833년과 자크 1834년 역시 연달아 대박이 난다. 상드의 소설은 프랑스를 넘어 영국까지 퍼져나갔고 상드의 원고료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발자크나 빅토르 위고, 찰스 디킨스를 넘어섰다. 섬세한 쇼팽과 마초 기질이 강한 상드는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커플이 탄생했다. 쇼팽과 상드가 동거한 기간은 1838년부터 1847년까지 총 9년이다. 이 기간에 병약한 쇼팽은 상드의 품 안에서 자신의 최고의 걸작들을 쏟아냈다. 상드와 헤어지고 난 후 쇼팽은 왈츠 비단조와 마주르카 43번, 단 2곡밖에 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쇼팽의 음악은 매우 자서전적이다. 그의 작품에는 조르주 상드의 사랑이 가미된 것은 사실이다. 마이너스 닥터 지바고로 노벨상을 수상한 보리스 파스테리나크. 쇼팽 옆에 상드가 있었다. 빗방울 전주곡의 주인공 사연 있는 클래식 프레데리크 쇼팽 사탄. 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꽃을 더듬는 내 손 거두지 않는다. 덤불 속의 모든 꽃이 아름답진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꽃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기에 꽃을 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상처를 견뎌낸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사랑하라. 인생에서 좋은 것은 그것뿐이다. 마이너스 조르주 상드의 상처. 상드의 이 시는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시처럼 보인다.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상드는 사랑할 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그러니 설사 이별이 온들 미련도 회한도 없다. 반면에 상드와 사랑했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후폭풍을 심하게 앓았다.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 들라크로아 1838 코펜하겐 오르드룹고르 박물관.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 들라크로아 1838 코펜하겐 오르드룹고르 박물관. 코펜하겐 오르드룹고르 박물관 관련 사진 보기. 이는 쇼팽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지를 입고 시가를 피우고 글을 쓰며 많은 남자와 연문을 뿌린 상드는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정작 상드를 만난 잘난 남자들은 그녀의 지적인 면모에 쉽게 빠져들었다. 그러니 아마도 그녀에 대한 비난은 그녀 곁에 가지 못하는 남자들의 질투였을지도 모른다. 마리아에게 일방적인 파혼 선언을 당한 쇼팽은 휘청거렸다. 이런 그의 마음을 상드에게 털어놓곤 했다.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했던가. 쇼팽은 어느덧 상드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아이가 둘 딸린 이혼녀와 만난다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불편한 쇼팽은 상드와 함께 파리를 떠나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난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열흘 먼저 상드가 먼저 출발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인 페르피냥에서 상드는 아들 모리스, 딸 솔랑주와 함께 쇼팽을 기다렸다. 드디어 쇼팽이 도착했다. 이때 쇼팽은 상드의 자녀들을 처음 만났고 당시 솔랑주는 9살이었다. 훗날 상드와 쇼팽이 이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솔랑주. 1838년 11월 7일 그들은 증기선 마요르킹 호를 타고 마요르카 섬으로 향했다. 즐거운 항해였다. 초승달이 수평선에 걸려있는 바다는 잔잔했다. 키를 잡은 항해사는 목청을 뽑아 노래를 불렀다. 배전을 때리는 파도 소리를 반주 삼아 스페인풍의 뱃노래. 쇼팽과 나는 어깨를 기대고 선창에 앉아 사공의 노래를 들었다. 마이너스 상드의 회고록 중 쇼팽의 아프 57 뱃노래는 이때 들었던 항해사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고 배에서 본 수평선에 걸린 초승달은 녹턴 지장조 아프 37-2에 묘사되었다. 쇼팽 초상화 글라크로아 1838 루브르 박물관 관련 사진 보기. 다음 날 마요르카의 중심 도시인 팔마에 도착했다. 문제는 숙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당시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피난을 온 본토 사람들로 8만은 이미 10,000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여인숙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송방이라는 별장을 임대할 수 있었다. 날씨는 온화하고 하늘은 화창했다. 여기서 쇼팽은 팔마의 마주르카로 알려진 아프 41-2 2단조 스케치를 완성한다. 벼랑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휘몰아쳤다. 병약한 쇼팽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상드는 팔마에서 내로라 하는 의사 3명을 불렀다. 진단명은 폐결핵. 의사 3사람 모두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설상가상 의사들은 폐결핵 환자가 있다고 보건당국에 알렸고 건물주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집을 비우라고 난리를 쳤다. 게다가 건물주는 건물 내부와 정원의 소독 비용, 침대와 주방용품의 소각 비용, 새로 살 가구까지 엄청난 금액을 청구했다. 법률상 결핵은 법정 전염병으로 폐결핵 환자가 만진 모든 물건은 소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었으니 건물주의 무리한 청구는 아닌 셈이다. 더구나 그때까지 결핵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결핵 청정 지역에 결핵 환자가 생겼으니 이 공포는 혐오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발데모사에 있는 카르투아 수도원의 거처를 얻었다. 가구는 낡아 빠지고 먼지투성인 곳이지만 상드의 표현에 의하면 시인과 화가가 이제껏 꿈꾸어 온 모든 것을 자연은 이곳에 이루어 놓았다라고 기록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상드를 향해 바지 입은 늙은 말괄량이라 손가락질했고 상점들은 상드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았다. 상드는 멀리까지 가서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료품들을 사날랐고 극진히 쇼팽을 간호했다. 밤이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고 스페인에서 발간되는 신문 잡지에 원고를 연재했다. 화상 같은 에너지로 상드는 이 모든 일은 혼자 다 해냈다. 상드의 헌신적인 간호에 쇼팽은 차차 회복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24개의 전주곡을 마침내 완성했으며 폴로네이즈 제4번 아프 40-2 스케르초 3번 아프 39 마주르카 등 많은 곡을 이곳에서 만들었다. 특히 빗방울 전주곡의 탄생은 유명하다. 상드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시내를 나갔다가 폭우를 만났다. 둑이 무너지고 다리가 떠내려갔다. 상드가 탄 마차가 수렁에 빠지자 마부는 달아났고 장장 12km를 6시간 걸어서 맨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상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쇼팽은 눈물을 흘리며 이 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상드를 본 쇼팽의 첫마디는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그날 밤 완성시킨 작품의 주제가 설사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였을 망정. 그 빗물 소리는 그의 음악 세계에서는 그의 가슴을 향하여 하늘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방울이었나 봅니다. 쇼팽은 추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창조적 악상으로 승화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상드는 그의 저서에 기술했다. 마요르카 날씨는 악화하였고 쇼팽의 몸도 다시 나빠졌다.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상드는 짐을 챙겨 1839년 2월 13일 이 섬을 떠나는데 이 과정이 눈물겹다. 쇼팽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소각해야 했으므로 쇼팽은 다 부서진 침대를 배에 실었다. 설상가상 그 배는 돼지를 실어 나르는 배였고 결핵에 걸린 쇼팽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돼지 우리 헛간에 감금되다시피 했다. 쇼팽은 기진맥진하여 피를 한 바가지나 쏟았다. 쇼팽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상드는 정박하고 있던 프랑스 군함 사령관에게 도움을 청했고 유명 작가인 상드의 간청은 받아들여졌다. 군의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쇼팽은 마르세유에서 요양한다. 따뜻한 마르세유에서 쇼팽은 상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나의 천사 상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드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 다르고 그녀가 얼마나 인정 많고 자상한 여인인지 모른다는 편지를 보낸다. 이곳에서 3개월을 머물고 쇼팽의 건강이 나아지자
그들은 상드의 고향인 노왕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때부터 상드와 헤어지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쇼팽은 매해 파리 겨울과 노왕 여름을 오가며 생활했으며 녹턴 지장조,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발라드 4번, 폴로네이즈 6번 영웅과 같은 수많은 명곡이 노왕에서 탄생했다. 쇼팽은 사람들에게 상드와의 관계가 연인보다는 예술적 동지로 알려지길 바랐다. 그래서 파리에서 각자의 아파트를 얻었다. 파리에는 그의 제자가 되길 희망하는 귀족 자녀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쇼팽은 레슨비와 출판비 등 수입이 적지 않았지만 최고급 취향을 가진 탓에 지출이 많았다. 명품 옷과 명품 장갑, 좋은 마차, 또 건강상의 이유로 수족처럼 움직여줄 하인들이 필요했다. 이사 광인 쇼팽은 돈만 생기면 이사를 했고 이렇게 느슨한 경제관념 때문에 많은 수입에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쇼팽과 상드의 잘린 이중 초상화를 현대 기법으로 복원한 그림. 들라크루아. 노왕에 머무는 동안 상드는 파리에 있는 친구들을 자주 초대했는데 주로 화가인 들라크루아, 소설가 발자크, 리스트 등 대부분이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노왕의 저택에 모여 문학과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영감이 되어 주었고 밤이면 쇼팽의 연주를 들었다. 들라크루아는 쇼팽과 상드의 이중 초상화를 그렸고 발자크는 상드에게서 들은 리스트와 그의 연인 다구, 백작 부인의 러브스토리를 듣고 차가 나여 베아트릭스를 썼다. 또 쇼팽을 천사로, 리스트를 악마로 쓴 소설 위르실 미루의 1841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들라크루아가 그린 쇼팽과 상드의 이중 초상화는 반으로 잘려 현재는 각각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들라크루아는 윅상부르 궁 도서관 천장에 단테를 호메로스에게 소개하는 비르길리우스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단테의 모습에 쇼팽을 그려 넣기도 했다. 상드는 쇼팽에게 작곡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고 쇼팽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상드에게 의존했다. 그의 창작은 자발적이고 마치 기적 같다. 그는 일부러 찾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듯 저절로 찾아낸다. 중략 그러나 그때 내가 지금껏 본 것 중에 가장 애처로운 노동이 시작된다. 무수한 노력이 이어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망설임, 중략. 자기 기준에 맞는 명확한 선율을 다시 찾아내지 못하면 속이 상해서 절망에 빠지곤 했다. 온종일 방에 처박혀서 울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펜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한마디를 100번쯤 치고 또 치고 중략 악보 한 페이지를 쓰는데 6주를 고심하며 이렇게 저렇게 고쳐도 결국 마지막으로 완성된 악보는 맨 처음 쓴 대로였다. 마이너스 상드의 내 인생 이야기 중 1841년 4월 쇼팽은 파리 플레이엘 홀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3년 만에 열리는 연주였다. 사실 쇼팽은 평생 공개 연주회를 30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무대 울렁증이 있기도 했거니와 작곡 출판으로 수입이 있었고 쇼팽의 연주를 사적으로 독점하려는 귀족들의 비호 아래 귀족 자녀의 개인 교습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렸기 때문이다. 상드를 만나고는 경제적인 문제를 상드가 해결해 준 것도 원인이 되었다. 연주회는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연주회 때문에 리스트와 쇼팽의 우정은 결국 끝나버린다.